ADHD의 약점 중에 하나는 많은 사람을 배려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방이 이기적인 거죠. 저만 알고 자기 편한 것만 좋아하고 자녀가 있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말들을 자식한테 뱉어내기 시작하면 애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되죠. 지식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반건호라고 하고요. 올해로 지금 정신과 의사로 일한 지가 한 40년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갑자기 ADHD 환자가 된 것처럼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도도 되고 있고 실제로도 사실은 성인 ADHD 환자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ADHD라는 병 자체가 처음 WHO에서 명명할 때 이게 아이들이 크면서 저절로 좋아질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른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소아정신과에서 진료하다 보면 애가 아빠나 엄마랑 너무 닮고 그런 특성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게 어떤 유전 성향이 있다라는 걸 점점 생각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진료할 때도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부모님도 한번 다시 평가를 해보고 이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숫자가 늘어난 건 틀림없는데 없던 환자들이 생긴 게 아니라 모르고 있던 환자들이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ADHD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들은 코비드 사태 이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코비드는 우리한테 너무 큰 시련,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불안과 우울에 쌓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신과를 찾는 환자분들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 ADHD라고 하면 되게 크게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남자애들이 월등히 많다,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코비드 시절에 여성분들이 정신과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됐죠. 우울로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외로 ADHD가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ADHD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우울에 취약하죠. 왜냐하면 ADHD라는 걸 알고 사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살면서 뭔가 계속 본인이 피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있다 보면 사실은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니까 거기서 무력감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없었던 어떤 일이 생겨난 게 아니라 코비드라는 사태, 그리고 진단 체계에 대한 거, 어떤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것들이 바뀌면서 결국은 있던 환자들이 진단을 받은 거죠. 크게 보면 어떤 정신 건강 쪽의 문제하고 신체적인 문제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신체적인 거로 그냥 간단히 먼저 예를 든다면 아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철결핍성 빈혈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꼭 ADHD처럼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지고 실수가 많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있는 여성분들은 사실 임신했던 시절을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임신하고 나서는 잠도 많아지고 깜빡깜빡 자꾸 까먹고 뭔가 실수를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 그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임신이 되면서 아이하고 이제 철분을 나누니까 철결핍성 빈혈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흔히 이제 있는 일 중에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져 있는 경우에, 호르몬 레벨이 떨어지는 경우에 뭔가 전체적으로 무력해지고 의욕이 떨어지고 자꾸 집중이 잘 안 되고, 그런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ADHD하고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은 빈혈이 있는 시기라든가 갑상선 호르몬 레벨이 떨어진 그 시기에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어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흔히 이제 그 조울병 그래가지고 양극성 기분장애라고 해서 기분이 굉장히 들뜨기도 하고 굉장히 가라앉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이제 굉장히 집중이 이제 어려워지겠죠. 산만해지고, 또 ADHD 자체도 굉장히 좀 과다 행동이나 충동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에는 마치 가벼운 조증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불안장애라는 게 결국은 어떤 초조감을 동반한다든가 해서 꾸준히 이렇게 집중해서 처리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리고 수면장애가 있는 경우도 그렇죠. 흔히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자면서 자꾸 이렇게 산소 호흡이 떨어지는 경우죠. 그런 분들은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고 뇌 자체가 산소 공급이 충분하지 못해서 그 다음날 생활할 때 졸음도 많이 오겠지만 뭔가 머리가 항상 멍한 상태로 집중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지능이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경계선 정도에 있는 분들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사실은 기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약간 진단에 혼선을 좀 줄 수도 있죠.
병원에 직접 찾아오고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도 해보기도 하고 직접 인터뷰도 하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진단이 사실은. 근데 어쨌든 다 병원에 찾아오실 수는 없는 거니까 선별 검사라고 해서 간단한 도구들을 좀 본인이 이제 한번 보시는 건데 지금 제일 간단한 거는 네덜란드에 세 문항짜리가 있거든요. 문항을 좀 보시면 항상 안절부절 못한다. 항상 먼저 행동하고 생각한다. 세 번째가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이 문항만 놓고 보면 나도 그런데 그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 세 문항 뒤에 하나가 더 있는데 위에 문제가 항상 있답니다. 항상. 이 항상이라는 거를 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사실 쉽진 않죠. 흔히 이제 어린 아이들의 과잉 행동, 충동 성향이 있는 경우에 사실 애들은 뭐 뛰어다니는 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게 학교나 교회나 뭐 여러 가지 학원이나 이런 데서 너무 통제가 안 되면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근무할 때 막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죠. ADHD 있다고 해도. 근데 그분을 잘 보면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게 보이는 거죠. 가만히 앉아서 근무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책상 밑에 보면 다리를 달달달 떨고 있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계속 손가락으로 뭐 볼펜을 돌리든 아니면 뭔가를 두드리고 있든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이 항상 그렇다는 거죠. 사람마다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나마 이렇게 좀 공통적인 점이 몇 가지 찾아본다면 미루는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데까지 미뤄보자. 그 다음에 시간 개념입니다. 어릴 때는 지각을 되게 많이 하죠. 근데 직장 다니면서는 사실은 이게 자기 병재가 걸린 거니까 최대한 어쨌든 가려고는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그 다음에 회의 시간에 맞춰가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다른 업체에 방문해야 되는데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시간 지키는 거하고 미루기가 굉장히 이 성인 ADHD들의 약점이 되는 것 같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흔히 이제 그 ADHD 있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머릿속이 너무너무 근질근질하다는 거죠. 그분들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려움 긁잖아요. 머릿속은 어떻게 하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기도 하고 몸을 움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실은 ADHD 환자분들이 물질 남용이라는 거에 취약한데 술, 담배 같은 것들이죠. 뭔가 머리를 좀 식히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는 자극을 선별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교실에 들어가면 뭐 거기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도 들어오고 또 운동장에서 체육하는 애들도 있고 소리 자극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애들한테 자 지금부터 수업 시작한다. 국어 교과서 피자라고 하면 그 말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ADHD 성향이 있는 애는 바깥에 들리는 소리, 옆에서 애들이 이렇게 발 구르는 소리, 책상 툭툭 차는 소리, 선생님의 목소리가 똑같은 음역으로 들리는 거죠. 그럼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자꾸 친구들한테 돌아보게 되고 바깥에 내다보고 선생님이 보기에는 나한테 집중을 안 하니까 지적하고 야단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자극을 선별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자극에 눈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ADHD는 뭔가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비교한다면 제약회사에도 직원들이 많은데 이제 행정직이 있고 직접 이렇게 병원을 찾아다니는 영업직들이 있는데 영업직이 그런 점에서 나을 수도 있죠. 활동을 하니까. 근데 행정직이라는 거는 일정한 장소에 앉아서 계속 업무를 보게 되죠. 아까 그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라는 증상이 있었잖아요. 한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은 채로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주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분석을 해서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흔히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 뭐 아이젠하워 장군도 그렇고 뭐 슈바이처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ADHD 같은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분들은 자서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자서전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행동 패턴이 ADHD에 가까운지 아닌지 구분을 좀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들도 그렇고 그래서 보니까 유명한 인물들 중에 ADHD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직업은 예체능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체능은 뭔가 이렇게 학업에서 조금 예외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탤런트가 있으면 그쪽으로 갈 수 있고 ADHD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기질이 있는 거냐 또 그런 질문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까지는 답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탤런트가 있다면 그리고 ADHD가 있다고 의심이 되면 그런 직업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 애를 데리고 수학 문제를 풀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아시겠지만 연애하고 결혼은 천지 차이죠. 근데 어쨌든 연애는 뭔가 감정이 케미가 맞아서 하는 거니까 서로의 뭐 약점도 강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죠? 결혼은 좀 다르잖아요. 연애는 두 사람이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 주변의 인물들을 다 끌고 들어오니까 ADHD의 약점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사람을 다 배려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루는 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적으로 이렇게 조직화해서 일하는 거 크게 두 가지만 봐도 자꾸 미루니까 집안일도 미루고 세금 내는 것도 미루고, 그러니까 미루는 거를 좋아할 사람은 없죠 사실은. 그럼 그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터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집안일도 어느 정도 이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은 굉장히 엉망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이제 불만이 생기고, 그다음에 눈치가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ADHD가 있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저지르는 실수가 말 실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 실수라는 건 결국 눈치를 좀 봐가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방한테 기분을 좋게 할 건지 아니면 불쾌하게 만들 건지. 근데 눈치가 없으니까 이제 결국은 배우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방이 이기적인 거죠. 저만 알고 자기 편한 것만 좋아하고,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그게 이제 어쩌다 한두 번이면 좋은데 자꾸 누적이 되잖아요.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진료를 되게 오게 되죠. 이혼하기 전에 이 사람 문제가 뭔지 마지막 남은 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오게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자녀가 있으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이제 눈치가 없는 말들을 자식한테 뱉어내기 시작하면 애 입장에서는 굉장한 상처가 되죠. 어떤 우리 애착이라는 것도 결국은 말로 쌓아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애가 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했는데 내가 2등 했다. 거기다 대고 1등 못했어? 그게 애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게 되겠죠.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고, 이제 미국 쪽에 ADHD 연구가 많아서 그런데 대개 2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자체가 이혼율이 높은 편이라서 일반인들이 한 33% 정도 되면 이제 ADHD가 있는 집은 대개 2배 정도, 60%에서 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ADHD라는 거는 사실은 성인이 됐는데 아직도 있다면 ADHD라는 병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ADHD를 평생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의지로 그것을 개선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약을 쓰는 거를 권장을 하고, 부득이하게 뭐 약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거부적이다 그렇다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최대한 동원해서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ADHD가 있는 분들한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인식의 오류라는 거거든요. 자동 부정 사고라는 겁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난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약을 씁시다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 약 안 쓰고 싶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동 부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이제 계속 그 면담을 하면서 고쳐 나가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도 실천을 해야 되니까 매일매일 생활에서 찾는다면, 마이크로 포커싱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목표들을 만들고 거기서 성공을 자꾸 거둬서 본인에 대한 자존감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 흔히 요새 쓰는 말 중에 이생망하고 갓생이 있잖아요. 갓생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하자는 건데, 갓생의 계획을 세우는 건 좋은데 달성하기 어려운 거는 세우는 이만 못하죠. 왜냐하면 또 실패했네 이렇게 되니까 아주 단기간에 아주 사소한 것들을 이렇게 개선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흔히 우리가 뭐 작심삼일 얘기 맨날 하는데, 뭐 올해 목표는 금연, 그럼 12달 동안 참아야 되네. 한 2, 3일은 해보지만 아유 나흘 때 되면 야 1년은 어떻게 가냐 이대로 피자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목표를 그냥 3일로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루만 해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하루만 한번 참아보자. 어떻게 해서 식구들도 도와주고 뭐 담배 다 감추고 어떻게 해서 하면 하루는 가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제 파티하는 거죠. 했네. 근데 ADHD가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서 자존감이 떨어진 거를 회복시키는 게 제일 큰 문제라서 자꾸 자기가 잘한 걸 찾아내게 만들어내는 거죠.